지난 20년간 지주사의 출범과 변화 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 지주회사의 발전과 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 재직 이전에 전경영사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기업연구실장을 맡아 산업 업황과 기업 정책 등을 연구 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팍스넷 뉴스 기업 지배구조 포럼 이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인천대에 재직 중인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지주회사의 발전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가운데에 있나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앞서 발제하신 이 연구위원님과 뒤에 발제하실 책임센터장님의 발제를 잇는 또 그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왜 지주회사인가, 왜 우리가 오늘도 지주회사를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는 그 배경,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주회사의 현황, 그리고 주요 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한 기업 집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주회사 체제 20년이라고 하는데요. LG가 2003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많은 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공시 제한 기업 집단 중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삼성부터 신세계입니다. 보시면 다른 기업들도 많은 지주회사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5개의 기업 집단이 2021년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LG를 시작으로 GS, SK, 그리고 현대중공업, 롯데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들은 기존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형태,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다른 기업들 역시 이 내용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논의가 되기도 했지만 포스코가 2022년 지주회사 체제를 이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은 중간금융 지주라는 내용이 많이 논의가 되기도 했었고, 특히 또 엘리엇 2018년에 엘리엇은 현대자동차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 집단들 역시 상속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주회사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현안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주회사 관련 정책 기조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주회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0년 공정경제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2020년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지주회사와 관련된 법안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중대표 소송이 도입될 경우 이것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될 위험에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 공정거래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적으로도 이 세제 혜택을 주며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했지만 이러한 주식 과세 이연 세제 혜택이 2021년 일몰될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2023년까지로 연장이 되면서 아직도 이 세법 개정,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이제 곧 일몰되지 않을까 하는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주회사의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의미합니다. 자산 기준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 4회사 주식가액의 합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설립 외에도 법적 이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됩니다.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계열회사로서 각각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아야 합니다. 지주회사는 고유 사업의 영위 여부, 위치, 자회사의 영업 종류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고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지주회사, 타 회사 지배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순수 지주회사가 되고요. 또한 기업 집단 내 위치에 따라서도 지주회사는 구분되는데 상부 지주회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중간에 지주회사가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종류가 구분되는데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가 금융회사라면 금융지주가 되고 또한 비금융이라고 한다면 일반지주가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규율되며 진입규제 또한 순수 지주회사 등의 추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아무래도 일반 지주, 특별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이미 보셨겠지만 기존의 한국 기업 집단들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왼쪽에 도식화된 순환 출자입니다. 계열사들이 출자를 서로 하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지주회사는 순환 출자와 달리 출자고리가 절연되어 신산업에 진출하는 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실 기업을 퇴출하는 데도 이러한 구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경영 감시 기능이 높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행에 있어 업무상 책임 그리고 권한을 어떻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임원들이 설정하느냐, 직원들이 설정하느냐에 따른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간 이해 상충이 우려되는 것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에서도 지주회사 체제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과 사업의 분리를 통한 특화와 위험 전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영 구조 다층화로 인한 비효율, 경제력 집중, 주주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고자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988년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습니다. 특히 경제력 집중과 소수주주의 권익 침해가 가장 문제시됐는데요.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많은 대기업 집단들이 부실화되고 또한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원인을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출자 구조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와 IRBRD와 같은 국제기구는 지주회사를 허용하라는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이것이 국내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 규제들이 함께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이 이후 정부는 차례로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또한 지주회사 체제가 더 나은 기업 지배 구조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는데요. 2013년 공정거래 백서에서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로 지주회사 전환을 직접적으로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을 상향시키고 또한 자손자 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완화하고 또 손자 회사가 반드시 사업이 손자 회사가 영유하는 사업이 이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되어야 한다라는 사업 관련성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도 했고 또한 증손 회사에 예외적으로 주식 보유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 제한법의 현물 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 이연의 특례를 제공하면서 이 기업 경영자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 가운데 이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던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방향인데요. 사실 그때 논의되었던 항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채 비율 하한,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 손자회사 사업 연관성 항목 추가, 설립 전환 시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 특례 폐지.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2007년에 있었던 모든 지주회사 인센티브를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시 확대가 요구되기도 하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했습니다. 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사실 그 단점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그 재원들로 인해서 고용이나 투자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에 대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신규 지주회사에게만 이러한 새로운 규제가 다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제시된 이 규제들이 도입된 근거를 보면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지주회사 체제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지배구조, 지분율 이런 것들만 논의하지만 지주회사 논의에서 또한 최근에는 이 혁신 분야 또한 벤처 생태계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벤처 생태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딩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 기업 집단 또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2022년 1월부터 현재 시행이 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금과 옥조, 그 대기업 정책의 금과 옥조라고 할 수 있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계열회사로 CVC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였지만 역시나 행위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하고 부채 비율은 역시 200%로 제한되며 펀드 내 외부 자금은 40%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한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는 투자를 금지해야 하며 총수 일가에 대한 투자 지분 매각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VC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율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이 출자 구조, 수직화된 출자 구조의 지분율 요건이 현재 존재하고 부채 비율 규제, 그다음에 금산분리 규제, 그리고 비계열사 회사 주식 지분율 규제와 함께 또한 이 계열사들에 대한 주식 취득 금지가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명시적으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 50% 이상인 기업을 지주회사로 부르고 있고, 일본은 역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비중 50% 이상인 회사이지만 6천억 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적 정의가 미국, 영국, 독일에 없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 자회사 지분율에 대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외국과 같은 경우에 지주회사의 형태가 대부분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신규 지주회사보다는 기존의 대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 우리는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회사 지분율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이지만 앞으로 도입될 신규 지주회사는 30%, 50%의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금산분리 원칙, 비계열사, 출자, 증손회사 모두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의 논의에 있어서 국제적 보편성과 또 한국적 특수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주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주회사의 현황과 논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기준 지주회사는 현재 일반 지주 154개, 금융지주 10개, 총 164개의 지주회사가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프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지주회사의 추이를 나타냈는데요. 푸른색은 일반 지주회사, 노란색은 금융지주회사를 뜻합니다. 사실 이 지주회사의 현황 추이를 이해하는 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과 밀접하게 논의됩니다. 2007년 행위 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에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되고 행위 규제의 강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지주회사를 전환하였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들이 포함되는데요. 자산 요건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전에 미리 지주회사로 전환한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규제 강화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2018년 이후에는 이 지주회사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규모 지역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고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증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CJ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기업 집단들이 체제를 전환하였습니다. 기업 집단 내에 지주회사가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정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다라는 기업 집단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 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50%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현재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에는 26개의 기업 집단이 일반 지주회사 24개, 금융지주회사 2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 집단입니다. 이 외에도 그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의 추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다양한 규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규제들을 지금 현재 지주회사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들입니다. 행위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부채 비율과 의무 보유 지분율일 텐데요. 부채 비율은 현재 평균 35.6%, 전환 집단에 소속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평균 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라서 현재 규정인 법적 제한 200%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을 100% 초과하는 지주회사의 과반수는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 집단 소속의 지주회사들입니다. 의무 보유 지분율 역시 현재 아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상장 20%, 비상장 40% 이제 개정 전의 지분율인데요. 실제로 상장 자회사는 2021년 현재 40%, 그리고 손자회사에는 46.6%의
상장 손자 회사에는 그러니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의무 지분율 20%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이것을 비상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86.3% 그리고 84.1%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높은 수준의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지주회사 규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 학계에서도 지주회사에 대한 이 정책적 논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먼저 제가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회사가 더 나은 지배구조인가?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 실증적인 증거는 불명확합니다. 기업 집단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지배 괴리도, 소유권과 의결권의 차이를 말하는 이 괴리도가 감소하였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한 회계적으로 그럼 정말 투명성이 제고되었느냐? 또 이것에 대한 재고 역시도 불확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환을 발표하고 시장이 어떻게 주식으로 반영하려 했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실 기간, 변수, 비교 집단에 따라서 또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에는 지주회사 전환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또한 재무 성과에 대한 분석 역시 수익성과 영업 성과를 분석하였을 때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이것을 증가시켰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한국에도 존재함을 찾기도 하였는데요.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다른 기업, 비지주회사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시장 가치 비율의 평균이 시장 가치 대비 장부 가치 비율의 평균이 1이 되지 않고 또한 지주회사 주식의 거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환 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투자 매력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있을 경우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유 사업이 없고 자회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에 지주회사와 사업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지주회사보다 사업 자회사에게 집중되는 것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의 대표적인 2번째 연구 분야는 인적 분할의 영향입니다.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표인데요. 분할 전에 주주가 기존 범위의 10%를 갖고 있었다면 인적 분할 때에는 주주가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동일하게 1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의 경우 주주는 여전히 존속법인의 10% 주식만을 소유할 뿐 신설법인에는 존속법인이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주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대한 방법은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방식, 이것은 현물 출자, 주식 교환, 기존 기업의 사업부 분할로 나누어지는데요.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인적 분할에 이은 현물 출자와 유상 증자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발의안들 중에는 이 자사주가 이 의결권을 상실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심지어 이미 전환한 지주회사 기업들의 자사주까지도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적 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사주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할 회사의 지분 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최대 주주는 10%의 지분을 회사에 보유한다고 했을 경우 이 회사의 자사주가 10%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최대 주주와 지주사는 자회사의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요.
또한 지주사는 여기 제가 지주사 자사주 10%를 써야 되는데 100%로 오타가 났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대 주주의 자회사 지분과 지주사의 자사주의 그 지분을 교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출자 구조는 수직화되지만 최대 주주는 지주사의 20%, 지주사는 자회사의 2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이 주주 간 차등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목적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라는 이것을 증명한 연구도 존재하는 한편 이 최대 주주의 지분 가치, 이 시장 가격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지분 가치가 개인 주주, 대주주의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지분 가치가 모두 증가하였고 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주회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떻게 지배구조로서의 가치를 평가해야 대한 논의는 사실 이 정책을 위반하는 정책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지주회사라고 한다면 더 나은 지배구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더 나은 지배구조를 찾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우선되어야 함을 현재 지주회사 제도 20년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환 출자로 대표되는 기존의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역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절대 가치가 적다거나 또한 국내 기업이나 시장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예, 그렇지만 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주회사를 규율하는 것에 있어 관련 논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인적 분할에 대한 이 많은 주주 간 차등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더 물적 분할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내의 지주회사 제도는 정책 불확실성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사실 시장을 왜곡하고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및 규제 방향성을 정책 당국이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정부 규제 및 기조의 변화는 사실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거나 또한 향후 정책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언제 다시 강화될 수 있고 또한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정부, 또 다른 정권, 또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변화와 정책 개발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시장을 따라가고 또한 기술의 발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렇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체제, 기업 지배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속세 등 세법 등 다양한 관련 법제의 조합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 기업 집단 대상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하고 또 올해 1월에 GS 벤처스라는 1호 CVC를 설치하기도 했지만 많은 기사에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그 CVC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있고 또한 이 CVC에 투자를 바라는 벤처 기업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이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앞서 보셨던 행위 규제들로 인해서 CVC의 손발이 묶였다라는 평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 감독을 중심으로 국제적 정합성과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내부 통제
또 그리고 앞서 ESG 말씀하셨는데요.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의 많은 요구로 인해서 포스코나 다른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치하다 하더라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도 하는 등 이렇듯 지주회사 체제나 아니면 어떠한 기업 지배구조 체제에 있어서도 투자자와의 소통, 이 투자자의 요구와 또한 이 투자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본인들의 그 경영 청사진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이 주주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또한 시장의 신뢰,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